혹시 너 선우 아니니? 선우야, 엄마야, 엄마. 메마른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을 때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까만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의 저를 봤던 저 남자. 10년 전 가슴에 묻었던 아들, 선우가 바로 저기 서 있었습니다. 잘못 본 것이라, 헛것을 본 것이라 몇 번이고 눈을 비벼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언제 바닥으로 떨어졌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숨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난 10년간 저를 묶어두었던 지옥의 문을 부수고 더 깊은 나락으로 저를 끌고 들어갈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목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수많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꼿꼿하게 서 있던 그 아이가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늠름한 사내가 되었지만 그 눈매, 오똑한 코, 꾹 다문 입술까지 어느 한 구석 제 아들 선우가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스하고 정이 넘치던 제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가운 눈. 아니, 그보다 더한 귀찮은 벌레라도 보는 듯한 희미한 짜증까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그 아이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선우야, 엄마야, 나 엄마야. 정말 너 맞니?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소음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실례되는 행동은 삼가주시죠. 제 팔을 붙잡는 손길이 어찌나 거세던지 저는 저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웬 행색 초라한 아줌마가 와서 저러냐? 상주 되시는 분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 옷차림을 보니 여기서 일하는 사람 같은데.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창피함도 모멸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눈에는 저를 차갑게 외면한 채 다시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이는 제 아들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날 못 알아볼 리가 없어.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그 아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덩치 큰 경호원까지 나타나 제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요. 나 저 사람 어머니예요. 내 아들이라고요. 제 처절한 외침은 그저 소음이 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일하다 말고 행패를 부리는 미친 여자로 보였을 겁니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 선우는 단 한 번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냉혹한 무관심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찬 바람이 몰아치는 장례식장 밖으로 내팽개쳐진 순간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치료계의 아기처럼 제 숨통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그냥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이었고 제 인생의 이유였으며 제 전부였습니다. 명문가의 시집와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저는 그 집안의 죄인이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라는 시어머니의 멸시와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니라는 냉대는 제 매일의 밥과도 같았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온갖 약을 다 먹고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끔찍한 세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35의 나이에 기적처럼 제게 와준 아이가 바로 선우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하늘이 내려주신 기적이었고 제가 그 집안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그런 제 목숨 같은 아이를 잃었던 그날.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찼습니다. 아들 녀석이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러 나간 지 3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가 제 세상의 모든 빛을 꺼버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조금 다친 것이기를. 하느님, 부처님, 세상의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응급실 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제 앞을 가로막은 것은 누군가의 싸늘하고 거대한 등이었습니다. 비켜요. 우리 선우 좀 봐야겠어요. 비켜요. 제가 그 등을 밀치며 울부짖는 순간 그 뒤로 악기처럼 달려온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복도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우리 손주를 잡아먹었어. 이 불길한 년. 어디라고 감히 얼굴을 들이밀어. 저는 아들의 얼굴은커녕 그 아이가 누워있다는 응급실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해야 했습니다. 제 자식의 마지막 순간 숨이 붙어 있는지 끊어졌는지조차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잔인함 앞에서 저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를 어떻게 받기에 이 사달을 내. 너 같은 게 엄이라고.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니 결국 내 손주까지 잡아먹는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 살피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제가 죽일 년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치러졌습니다. 시댁은 가문의 체면이 깎인다며 제가 아들의 영정사진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면 저는 골방에 갇혀 입을 틀어막고 울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가 제 자식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발인이 끝나고 아들 따라가겠다던 남편마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저는 대궐 갔던 그 집에서 짐짝처럼 내팽개쳐졌습니다. 아들을 잡아먹은 불길한 년. 그것이 그 집이 제게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제게 아들의 마지막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숙이 제게 던져준 것은 남편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각서들과 쥐꼬리만한 돈 몇 푼이었습니다. 아들을 잡아먹은 불길한 년이라는 주홍 글씨. 그것이 그 집이 제게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인생의 값은 고작 이 정도이니 이걸 받고 다시는 기어오를 생각도 말라는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길 권리마저 빼앗긴 채 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그 마지막 주소조차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서울 변두리에 햇볕조차 들지 않는 축축한 반지하 단칸방 하나를 겨우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10년, 제 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단칸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이 들 때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하루 14시간씩 뜨거운 그릇을 나르고 남의 집 화장실을 쭈그리고 앉아 닦으면서도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저 세상에서 내 아들 선우를 만나면
엄마가 내 목까지 열심히 살다 왔다고,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엄마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말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나 한참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뺨 위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콧물인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경자씨, 여기서 뭐해? 정신 차려. 이러다 큰일 나.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주머니에게 이끌려 다시 장례식장 건물 뒤편의 직원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싸구려 노동복. 아까 그 아이가 저를 못 알아본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저는 이렇게 망가져 버렸으니까요. 곱던 얼굴은 간대없고 시름과 고생에 찌든 늙은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미를 못 알아볼 수가 있을까? 제 아들 선우는 그 아이는 다정했습니다. 세상에서 엄마가 최고라며 제 등 뒤에 딱 붙어 떨어질 줄 모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저런 차가운 눈으로 저를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내가 정말 미친 걸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의 말처럼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나가 헛것을 본 걸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그저 닮은 사람을 제 아들이라고 착각한 그런 비참하고 가여운 망상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휴게실을 나와 제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사물함 문을 열자 그 안쪽에 붙여놓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제 아들 선우의 사진. 그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과 아까 보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는 걸까? 만약 살아있다면 지난 10년간 나와 시댁을 속인 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저런 큰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걸까? 더욱이 왜 나를 보고도 저토록 차갑게 외면한 걸까?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캄캄한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제 낡고 축축한 반지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아까 보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어른거렸고 귓가에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년. 내가 미친 거야. 정말 내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이건 지난 10년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기억은 10년 전 그날 병원 복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제 앞을 가로막던 등 제 머리채를 잡고 내가 우리 손주를 잡아먹었다고 울부짖던 시어머니의 악귀 같은 얼굴. 그날 저는 제 아들의 마지막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지난 10년간 제 발목에 채워진 족쇄였고 제가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두 눈은 보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까만 상복을 입고 있던
살아있는 내 아들을. 뇌가 둘로 쪼개지는 듯한 고통에 저는 제 머리를 벽에 쿵쿵 찧었습니다. 제발 이 끔찍한 혼란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 스스로를 파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설령 내가 정말 미쳐서 헛것을 본 것이라 해도 이대로는 단 하루도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마르던 그곳, 제 인생의 지옥이 시작된 바로 그곳, 시댁이었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손바닥에서는 축축한 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6, 교복을 입고 제 키를 훌쩍 넘어버린 아들이 쑥스러운 듯 제 어깨에 팔을 두르던 그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버스에서 내리자 거대하고 위압적인 담벼락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겨우 제 이름을 댔습니다. 잠시 후 지잉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옆으로 열렸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화려한 거실, 모든 것이 제가 쫓겨나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시어머니였던 분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집에서도 곱게 차려입은 모습, 10년의 세월도 그분의 꼿꼿한 기품은 전혀 앗아가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10년 묵은 상처가 소금물이라도 끼얹은 듯 쓰라려왔습니다. 어머님, 누가 내 어머님이야? 10년 전에 다 끝난 인연 아니었니? 당장 나가. 저는 그 차가운 무시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기어가듯 그녀의 앞에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내년한테 중요한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어머님, 선우요. 우리 선우가. 선우라는 이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감히 그 아이 이름을 입에 올려? 아들 잡아먹고 이제 와서 그 이름이 나와? 아니에요. 어머님, 선우 살아있어요. 제가 봤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제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정신 나간 사람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라고? 살아있어? 이경자, 너 정말 실성했구나. 드디어 노망이 든 게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제 장례식장에서 봤어요. 상주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틀림없는 우리 선우였어요. 저는 제가 본 것을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그날 병원에서 그 난리를 치고 쓰러졌던 건 기억도 못하는구나. 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에 실성을 해서 악을 쓰던 내 꼴을 보고도 이제 와서 살아있다는 헛소리를 하는 걸 보니 정말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어. 그 말이 제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시끄럽다. 어디 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지 못해.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였습니다. 2층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어머니? 제 시숙이자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인 이진철이었습니다. 그가 서재에서 나와 난간에 기댄 채
이쪽을 내려다보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10년 전과 똑같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저도 모르게 그를 불렀습니다. 시숙은 제 앞에 서서 마치 먼지라도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수 씨가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볼 일 없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진철아, 이것 좀 보거라. 2년이 대낮부터 찾아와서는 지가 병원에서 죽었다고 난리치던 선우가 살아 돌아왔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 뭐냐. 아무래도 단단히 실성을 한 모양이다. 저는 시숙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주버님, 정말이에요. 저도 제가 본 걸 믿을 수가 없어서 왔어요.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우리 선우 살아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주버님은 혹시 뭐 아시는 거 없으세요? 제발이요. 제 말을 듣는 시숙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재수 씨와는 제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키자 거실에는 저와 시숙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아무도 없는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남은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고 차가웠습니다. 재수 씨, 네, 아주버님, 다시는 그따위 헛소리 입 밖에 내지 마시오. 하지만 아주버님, 저는 정말 입 닥치시오. 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 팔뚝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 들으시오, 이경자 씨. 당신 아들은 10년 전에 죽었어. 당신이 그 아이를 죽인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살아있다고? 당신 정말 미쳤어? 아니면 우리 집안에 또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한 번만 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둥 헛소리를 하고 다니면. 시숙은 제 귓가에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지옥의 속삭임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땐 당신 정말로 죽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가사도우미를 불렀습니다. 이 여자 당장 밖으로 끌어내. 그리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또다시 그 거대하고 차가운 대문 밖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걸까? 시어머니와 시숙의 말처럼 내가 정말 단단히 미쳐서 헛것을 본 걸까? 그래, 그게 맞을지도 모른다. 제정신이라면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망상을 할 리가 없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미친 여자라면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위협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의 그 서슬퍼런 협박이 오히려 제 머릿속에 있던 안개를 한꺼풀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서 얼마나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숙이 제 귓가에 속삭였던 그 살기 어린 한마디, 그땐 당신 정말로 죽소 라는 말이 독사의 맹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니, 낡고 축축한 반지하 방으로 굴러떨어지듯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도록 벌벌 떠는 동안에도 그 목소리는 제 몸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미친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야 저 명망 높은 집안 사람이 내게 그토록 끔찍한 협박을 할 리가 없지 않은가. 내가 헛것을 보고 찾아가 집안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으니 그들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나는 죄인이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버린 가여운 죄인.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말자. 다시는 그 집 문턱을 넘지 말자. 그냥 이대로 내 망상 속에 갇혀 조용히 썩어가자. 그것이 죽은 내 아들을 위한 마지막 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리가 그렇게 명령을 내릴수록 심장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얼굴,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차가운 눈빛까지도 제 가슴은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숙의 살기 어린 협박이 두려워 온몸이 떨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정말 내가 미친 여자라면 그저 가엾게 여기면 될 일을 왜 죽이겠다고까지 했을까? 그 의심의 씨앗은 공포라는 차가운 땅 속에서도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밥도 물도 넘기지 못한 채 방구석에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 억울한 의문은 영원히 땅속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이번에는 절대 나서지 않으리라. 그저 먼 발치에서 그림자처럼 지켜보기만 하리라. 그래서 만약, 정말 만약 내 착각이었다면 그때는 이 모든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떠나리라.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입은 그대로의 노동복을 다시 챙겨 입었습니다. 일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운명처럼 제 아들이 상주로 서 있는 바로 그곳으로. 장례식장 주방에 들어서자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경자씨, 어디 갔다 이제 와. 꼴이 왜 이래? 어디 아픈 사람 같네. 저는 그저 몸이 좋지 않았다고 둘러대고는 묵묵히 제자리로 갔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제 모든 신경은 주방방, 상주들이 있는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아이가 아직 있기를. 대한회사 장례는 닷새장으로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나흘째 되는 날이니 아직 그 아이는 저곳에 있을 터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킬세라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릇만 닦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VIP실 쪽에서 일하던 동료가 헐레벌떡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휴, 저 젊은 상주님은 뭘 저렇게 챙기는지 모르겠네. 뭐 중요한 손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따뜻한 차를 좀 내오라는데 꼭 자기네 전용 찻잔에다 달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전용 찻잔? 그때였습니다. 동료가 찬장에서 찻잔 여러 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얇고 하얀 아무런 무늬도 없는 백자 찻잔. 아이고, 뜨거워라. 꼭 이렇게 얇은 잔에다 마셔야 직성이 풀리나 봐. 손대기 딱 좋게 생겨서는. 동료가 뜨거운 물을 부으며 투덜거리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아직 앳된 얼굴의 선우가 부엌으로 들어와 제게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 컵 어딨어? 내 컵? 왜 거기 있잖아.
제가 가리킨 곳에는 다른 가족들과 똑같은 머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말고 내 거, 손잡이 두껍고 큰 거. 얘는 다 똑같은 컵인데 뭘 그걸 찾아. 그냥 써. 싫어. 난 이거 쓰면 손 데인단 말이야. 뜨거워서 못 잡아. 제 아들 선우는 유별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잡는 뜨거운 컵이나 그릇을 유독 잡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뜨거워도 화들짝 놀라며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선우를 위해 손잡이가 유난히 두껍거나 아예 이중으로 처리된 컵을 따로 챙겨두곤 했습니다. 경자 씨, 정신 안 차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동료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쿵, 쿵 발소리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우연일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 찻잔, 제가 좀 갖다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침 저쪽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잘 됐네. 여기 조심해서 가져다 드려. 아주 귀한 분이시니까. 저는 쟁반 위에 그 얇은 백자 찻잔을 들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찻잔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 시숙이나 경호원에게 들키면 어제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 저는 최대한 허리를 굽히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VIP실 복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제 심장을 멎게 만든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지나가던 다른 직원에게 쟁반을 넘겼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저것 좀 상주님께 전해주시겠어요? 제가 갑자기 배가.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쟁반을 받아들고 그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원이 찻잔을 건네자 그 아이는 무심코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든 손을 반대쪽 손으로 빠르게 옮겨 잡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만진 아이처럼. 아, 뜨거워. 너무나도 작아서 제 귀에만 들리는 듯한 혼잣말.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 내 망상도 착각도 아니었다. 저 아이는 내 아들 선우가 맞았다. 10년의 세월도 지우지 못한 오직 나와 그 아이만이 아는 그 작은 습관.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모든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진실의 파편에 대한 환희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내 아들은 정말로 살아있었어.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어느새 제 앞에 와 서 있는 시숙, 이진철의 차가운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제가 왜 울고 있는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재수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지난번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그는 허리를 숙여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텐데. 재수 씨는 내 말이 말 같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의 협박에 마냥 떨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지난 10년간 죽어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그의 눈을 저 역시 흔들림 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가여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빼앗겨버린 가장 억울한 어미였습니다. 등 뒤에 박히는 시숙의 시선이 칼날처럼 따가웠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혼란으로 흐물흐물 녹아내렸던 심장이 이제는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어 갑옷처럼 저를 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마치지 않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그릇을 닦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살아있었고 그 사실을 시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지난 10년의 지옥 같은 시간표를 다시 맞춰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축축한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저는 구석에 놓아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넋이 나간 남편이 제 품에 안겨주었던 마지막 선물. 시댁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유일한 성역이었던 레코드 가게에 보관해 두었던 우리 가족의 타임캡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베넷 저고리부터 첫돌 사진, 초등학교 상장,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엄마 사랑해요라는 쪽지까지 제 아들의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선우로 살았다는, 그리고 우리가 한때는 행복한 가족이었다는 세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16살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너무나도 맑고 순수했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이가 어쩌다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제 어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차가운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왜? 도대체 왜? 시숙은 왜 내 아들을 훔쳐갔을까?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저를 미워해서 제가 아이를 늦게 낳아 가문의 대를 끊을 뻔한 것이 그토록 증오스러워서,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움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크고 추악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상자 안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 때 시어머니 생신에 삐뚤빼뚤하게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꺼내는 순간 10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은 화려한 식사 자리. 주인공은 단연 제 아들 선우였습니다. 당시 명문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선우는 모든 친척의 관심과 칭찬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손주 녀석이 1등하는 게 최고의 효도지요. 하하, 우리 선우 덕에 내가 이 나이에도 어깨 펴고 산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웃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숙, 이진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선우의 사촌을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공부에는 영 뜻이 없고 늘 사고만 치고 다니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시시숙은 제 남편의 어깨를 툭 치며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일 참 모를 일이야. 집안의 골칫덩이인 줄 알았던 내 동생 녀석이 저렇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안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동생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그를 한 수 아래로 보는 뿌리 깊은 경멸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술잔을 든 채 저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 것이 아닌 물건을 가진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복도 많으시지, 재수 씨는. 그건 축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내까지 게 뭔데 감히 우리 집안의 장손보다 더 잘난 아들을 낳았느냐는 서슬퍼런 질책이었습니다. 아, 저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질투. 그래, 그는 내 아들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한 아들 대신 동생의 똑똑한 아들이 시아버지의 사랑과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다른 기억들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병원 응급실 앞은 지옥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서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은 바로 시숙이었습니다. 제가 울부짖으며 다가서려 하자 그가 얼음장 같은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재수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제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명령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어서 상황 정리해. 아들의 발인이 끝나고 남편마저 아들을 따라간 그날. 시숙은 제게 상속 권리 포기 각서가 담긴 서류 뭉치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선우는 우리 가문 선산 가장 좋은 자리에 잘 묻어주었소. 우리 가문. 그 완벽한 배제의 언어. 그리고 어제의 그 살기 어린 협박. 한 번만 더 헛소리를 하고 다니면 그땐 당신 정말로 죽소.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숙의 그 노골적인 질투, 저를 향해 뱉어내던 저주 섞인 말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던 그 차가운 얼굴. 마지막으로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살기까지 내뿜던 그의 모습. 조각들은 완벽하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왜?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각들이 피 묻은 손가락처럼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진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그놈이었다. 내 아들을 훔쳐간 도둑.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악마. 그게 바로 내 시숙, 이진철이었다. 아. 저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노였습니다. 내 아들을 훔쳐간 도둑에 대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악마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이 이제는 시뻘건 불덩이가 되어 제 심장 안에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못난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도둑에게 제 인생의 전부를 도둑맞은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부짖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 있던 아들의 낡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쓸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슬픈 추억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 아들이 이선우로 살았다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제 거칠고 늙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릇을 닦고 남의 집 화장실을 청소하며 다 닳아버린 손. 하지만 이 손은 더 이상 부끄러운 노동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을 되찾기 위해 악마의 목을 틀어줄 전투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낡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초라하고 늙은 여자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활활 타오르는 불꽃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진철, 그리고 당신의 그 오만하고 위선적인 가문. 기다려라. 내가 내 아들을 되찾고야 말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놈들의 그 추악한 탐욕의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겠다. 이것은 한 어미의 가장 처절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반지하 방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이곳이 10년의 슬픔과 죄책감이 고여 썩어가는 무덤이었다면 이제는 복수의 칼을 가는 대장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차오를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용암처럼 들어차 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억지로라도 넘겨야 했습니다.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 내 두 발로 서서 그놈들의 위선적인 세상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모래알 같던 밥알을 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맨주먹으로 그 거대한 성벽에 부딪혔다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입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놈들이, 특히 이진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멸시하고 내 아들을 탐내왔는지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저는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모두 꺼내 엎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쫓겨나던 날 정신없는 와중에도 버리지 못하고 들고 나왔던 낡은 휴대폰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먼지 쌓인 폰. 전원이 들어올리 만무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기를 찾아 꽂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라. 애원하는 마음으로 한참을 기다리자 기적처럼 희미한 불빛과 함께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제가 차마 지우지 못했던 지옥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섬뜩한 기록 하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발신자 발신번호 표시 제한. 날짜는 선우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 메시지를 받고 며칠 밤낮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나를 저주하는 이 집안의 누군가일 것이다. 하지만 감히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집안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막연한 공포 속에서 이 메시지를 차마 지우지도 못하고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은 한 줄과 인터넷 뉴스 기사 링크 하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너무나도 서늘했습니다. 세상일 참 알 수 없는 거라. 함께 보내온 뉴스 기사의 제목은 마치 예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승마 유망주, 예상치 못한 낙마사고로 전신마비.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제 와서 보니 이것은 막연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 바로 이진철만이 보낼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며칠 전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가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내뱉었던 그 말. 재수 씨는 참 복도 많아. 라고 말하며 제 아들을 보던 그 섬뜩한 눈빛. 저는 휴대폰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이라는 무기를 쥐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 한 푼 없는 제게 어느 변호사가 귀를 기울여 줄까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어 있던 낡은 포스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억울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그 포스터에 적힌 주소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시민의 희망 법률사무소라는 거창한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문. 과연 이런 곳에서 내 이야기를 믿어주기는 할까? 망설이는 제 등 뒤로 시숙의 그 잔인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서류 더미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어수선했습니다. 젊은 여변호사 한 명이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든 그녀는 저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변호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그녀는 제 초라한 행색과 절박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소파에 마주 앉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지난 10년간 제 안에만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장례식장에서의 재회,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던 시댁, 그리고 아들의 작은 습관을 통해 모든 것이 진실임을 깨닫게 된 과정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또 망상에 시달리는 분이 오셨구나 하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드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셔서 혹시 비슷한 사람을 보고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품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사고가 나기 몇 달 전에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변호사는 반신반의하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액정에 떠있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와 그 서슬 퍼런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발신자가 없군요. 네. 그때는 그저 저를 미워하는 집안의 누군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조각을 맞춰보니 장례식장에서 저를 협박하던 그 사람, 제 시숙이 보낸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휴대폰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여자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 대신 날카로운 전문가의 예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리해보죠. 아드님이 유독 총명했고 시숙은 그런 아들을 질투했다. 그리고 사고 직전 어머님은 발신자 불명의 협박성 메시지를 받으셨다. 사고 현장에서는 시숙이 모든 상황을 통제했고 1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어머님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저를 망상에 시달리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의뢰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보셨다는 아드님의 작은 습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찻잔을 옮겨 잡던 아들의 모습과 그 아이가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유별난 체질에 대해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변호사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네요. 제가 제 선에서 비공식적으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이세요? 대한회사 장례식 상주 명단, 그리고 어머님 아드님의 10년 전 사망신고 서류. 이 두 가지만 확인해도 무언가 나올 겁니다. 어머님께는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며칠의 시간은 희망과 고문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는 사실은 메마른 사막 같던 제 삶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지만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는 매 순간은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장례식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 전쟁터는 땀과 눈물이 뒤섞인 그곳 주방이 아니라 내 아들의 기억을 훔쳐간 그놈들의 세상이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변호사의 전화를 놓칠세라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시 눈을 붙이다가도 환청처럼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기를 수십 번. 차라리 빨리 선고가 내려졌으면 싶었습니다. 어머님, 착각이었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든 무언가 있습니다. 라는 구원의 동아줄이든 무엇이든 빨리 결정이 났으면 했습니다. 이 지독한 기다림은 사람의 피를 말리는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마침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변호사의 차분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입니다. 몇 가지 확인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멎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제 우주의 전부가 된 듯 했습니다. 우선 10년 전 이선우 군의 사망신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머님의 아드님은 이미 고인입니다. 사망신고. 그 차가운 단어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역시 그놈들은 서류까지 완벽하게 꾸며놓았던 것입니다. 제 아들을 산채로 죽여 서류 속 유령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회사 장례식의 상주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진우가 맞았습니다. 법적인 보호자는 시숙 대신은 이진철 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진철 회장이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제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현재 법적으로는 그 청년은 어머님 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청년에게 접근하는 것이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사람들입니다. 섣불리 움직여선 안 됩니다. 손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한 것을 겨우 다시 붙잡았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결국 저처럼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처럼 가진 자들의 편인 것 같았습니다. 절망감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쩌면 시숙의 협박대로 저는 정말 미친 여자 취급을 받다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실망하긴 이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무언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서류가 너무 완벽합니다. 마치 누군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뒀다고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 완벽함 뒤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경로를 찾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하다. 그 말이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들의 죄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의 얼굴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이라도 좋으니 그 아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시숙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무작정 그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빌딩. 제가 평생 발 한 번 들여놓을 수 없을 것 같은 다른 세상의 성체였습니다. 저 안에서 내 아들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하염없이 그 건물만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딩으로 들어가고 나왔지만 제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날 무렵 마침내 그 아이가 다른 임원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최고급 양복을 빼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 하지만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냉철하고 오만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깊은 고뇌가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그의 시선은 허공의 어느 한 점을 멍하니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간 사람처럼.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마주친 그날 이후 저 아이의 세상에도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그가 동료들과 헤어져 홀로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기둥과 사람들 뒤에 몸을 숨기며 그 아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아이는 목적지 없이 걷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모퉁이의 한가게 앞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낡은 레코드 가게였습니다. 그 아이는 쇼윈도 너머 먼지 쌓인 LP판 하나를 너클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기서 멈춘 걸까? 그 의문이 풀린 것은
가게 처마에 작게 쓰인 상호명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전 남편의 유일한 성역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의 암투를 경멸했던 그 집안의 유일한 이단아였던 내 남편. 그는 경영권을 형에게 모두 넘기는 대신 이 작은 가게 하나만을 자신의 자유와 맞바꾸었습니다. 이곳은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숨막히는 집안의 공기가 닿지 않는 우리 세 식구만의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LP판을 고르던 남편의 옆모습, 그 옆에서 꾸벅꾸벅 졸던 어린 선우의 모습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그 아이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차에 올라탄 그는 어디론가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는 그 아이의 검은 세단을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있는 번화가를 벗어나 차는 점점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설마.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차는 낡고 허름한 아파트 단지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시댁의 대궐 같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주말마다 혹은 숨막히는 집안의 공기를 견딜 수 없을 때마다 우리 세 식구가 비밀스럽게 도망쳐와 진짜 우리 집처럼 지냈던 작고 낡은 우리만의 성역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만큼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저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에 기댄 채 굳은 얼굴로 낡은 아파트 입구를,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를, 그리고 제가 장을 보러 가던 작은 슈퍼마켓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차 문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대에 기댄 채 굳은 얼굴로 낡은 아파트 입구를,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기 위해 안개 속을 헤매는 길 잃은 아이처럼 저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울면서 내게 달려오던 5살의 선우, 저 슈퍼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던 10살의 선우,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은 저 단단한 껍데기 속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진철이 10년간 더 씌운 거짓 기억과 그 밑에 잠자고 있던 진짜 기억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텅 빈 기억의 지도를 들고 필사적으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가 스스로 기억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나는 밖에서 더 단단한 길을 만들어 주어야 했습니다. 아들아, 선우야, 괜찮다. 천천히 와도 괜찮아. 이제 엄마가 내가 돌아올 길을 만들고 있으니 너를 그 어두운 기억의 감옥에 가둔 자들을 끌어내리고 내가 당당히 걸어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 너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 줄 테니. 저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며 그곳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아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강철 같은 무언가가 제 척추를 바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미인 제가 그 아이가 돌아올 길을 터주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어머님, 길을 찾았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 기간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명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시숙 이진철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만남의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전 제가 상속권리 일체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이진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흠결 하나, 즉 상속재산 목록에서 누락되었던 남편이 남긴 작은 비상장 주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존재 자체를 경멸했던 나머지 그가 남긴 이 보잘것없는 주식을 재산으로 취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법적으로 저는 목록에 없는 이 주식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변호사가 찾아낸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진철에게 회장님의 완벽한 상속 절차에 사소한 법적 오점이 남지 않도록 당시 법적 상속인이었던 이경자 씨의 최종 확인 날인이 필요하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진철은 당연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사소한 흠집이라도 남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귀찮은 문제를 제 손으로 직접 처리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매듭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의 비서실로부터 온 연락은 자신들의 변호사가 직접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휴지 조각 같은 주식 문제로 회장이 직접 움직일 일은 없다는 오만한 통보였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에 분을 발랐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달아빠진 옷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반듯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여전히 늙고 가난한 여자였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허름한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약속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심장을 먹게 한 것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예기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선우였습니다. 이진철은 저희에게 한마디 예고도 없이 자신의 아들을 사지로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잔인한 심리전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 정도로 신뢰하지 않으며 내 아들은 너희 같은 사람들을 상대할 완벽한 도구라는 무언의 메시지. 제 아들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장례식장에서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팽팽한 기싸움 끝에 그들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의미 없는 법률 용어들이 허공을 떠다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아들의 옆모습만, 그 굳게 담은 입술과 불안하게 떨리는 속눈썹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제 변호사가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시숙의 변호사에게 서류의 미비점을 핑계로 잠시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난 이야기라 생각했는지 그는 의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우야, 불필요한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다. 그 말을 남기고 두 변호사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침내 좁은 회의실 안에는 저와 제 아들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는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벌떡 일어나 저를 경계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눈동자는 길 잃은 짐승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제 이름은 이진우입니다. 그 이름 다시는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저는 정말 미친 여자가 되고 맙니다. 아니, 내 이름은 이선우야.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착할선, 지부. 이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선한 아이로 자라라고 아빠랑 밤새도록 고민해서 지은 내 이름이야. 그 아이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헛소리,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당신 같은 사람 모릅니다. 내 아버지는 이진철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음악을 사랑했고, 너를 목숨보다 아꼈고,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불에 댄 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쇠를 꺼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매일 밤 불러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의 노래. 제가 직접 가사를 붙인 서툴고 촌스러운 자장가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제 목소리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자 그 아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산새들도 잠이 들고 강물도 잠이 드는 밤 엄마 품에 안겨서 좋은 꿈만 꾸어라. 그 아이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닥치세요. 제발 그 노래 좀 멈추시라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금자동아, 은자동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선우야. 그때였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의 눈앞에 지난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을 겁니다. 빗길을 달리던 자전거, 섬광처럼 터지던 헤드라이트, 차가운 병원 냄새, 그리고 선우야, 정신 차려. 울부짖던 목소리. 그 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거짓된 삶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고 도둑 맞았던 영혼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고통의 소리였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갑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겁에 질린 채 어미를 찾는 16살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갈라지고 쉰 목소리. 그 한마디에 제 10년의 세월도 저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도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그래, 선우야. 내 아들. 엄마야. 저는 그 아이에게 달려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들의 품은 기억 속 소년의 품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지난 10년의 서러움을 토해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마침내 제 아들이 저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터져나온 순간 제 10년의 세월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좁은 회의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지난 10년의 서러움을 토해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도둑 맞았던 시간이 고통의 눈물과 함께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서자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내 아들은 법적으로 여전히 이진우였고 우리는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작은 반지하 방은
가장 안전한 요새이자 가장 치열한 전쟁 상황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지난 10년간 겪었던 일들을,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어 가듯 고통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기억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어떤 것은 날카롭게 빛났고 어떤 것은 어둡게 발해 있었습니다. 안개 낀 숲을 헤매는 듯한 혼란, 자신을 이진우라고 믿어야만 했던 시간들의 무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가끔씩 떠오르던 정체 모를 그리움까지. 변호사는 그 모든 조각들을 날카로운 법률적 무기로 벼려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진철이 정신 나간 모자의 망상이라고 우겨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혹은 이진철 스스로가 자백하게 만들 물증이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10년 전 그날의 병원 복도를 떠올렸습니다. 울부짖던 저를 막아서던 사람들, 그 차가운 눈빛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설 조사원을 고용해 10년 전 사고 기록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의 서류, 한 명의 이름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눈은 밤낮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자신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이선우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만년필, 색이 바랜 사진들, 그리고 손때 묻은 악보들.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아버지를 애도할 기회조차 빼앗겼던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상자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앨범 커버 밑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아들은 뜬 눈으로 아버지의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제가 기억하는 소년의 어깨보다 훨씬 넓고 단단해진 그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이선우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형 이진철의 질투와 압박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선우가 그린 그림을 보았다. 아이의 그림에는 하늘을 나는 고래가 있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나는 보았다. 아이의 눈에 담긴 자유를, 이 아이를 이 지긋지긋한 집안의 틀에 가둘 수 있을까? 두렵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불과 몇 달 전의 페이지에는 불길한 예감이 검은 잉크로 번져 있었습니다. 형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선우를 바라보는 그 눈에는 더 이상 조카를 향한 애정이 없다. 그것은 잘 벼려진 보석을 탐하는 수집가의 눈이다. 선우의 재능이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것만 같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피를 토하듯 눌러 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이 괴물 같은 집안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저주스럽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 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둑 맞은 것은 기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애도할 시간마저 빼앗겼던 것입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가 마침내 10년 전 사고의 목격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당시 현장을 지나던 화물차 운전기사였습니다. 대한회사의 압력과 회유 그리고 은근한 협박에 못 이겨 진술을 포기했지만 지난 10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고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은 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아이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따라온 고급 세단에서 내린 어떤 남자가 아이를 자신의 차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앰뷸런스가 도착했을 때 사고 현장에는 처음 보는 다른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숙 이진철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목격자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아들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시숙 이진철과의 마지막 대면을 위해 대안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그를 소환했습니다. 회장 집무실의 문이 열렸을 때 이진철은 여전히 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보고를 받았을 테지요. 또 오셨군. 이번엔 또 무슨 볼일이신가? 이제 와서 그 휴지 조각 같은 주식에 미련이라도 남으셨나? 그의 오만한 목소리에 제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글씨인지 아십니까? 이진철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죽은 동생 놈의 것이군.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가? 감상의 적기라도 하자는 건가?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녹음기가 켜진 휴대폰을 꽉 쥔 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만 죽인 게 아니야. 내 아들도 죽이려 했지. 10년 전 그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말해줄 증인이 있어. 마침내 이진철의 완벽했던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바꿨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아이 하나, 내 아들 대신 그 자리에 눕히는데 돈 몇 푼이면 충분하더군. 경찰도 의사도 모두 내 발 아래서 지저대는 개들에 불과했지. 내가 이 나라의 법이고 내가 바로 신이다. 내 놈의 아들을 죽이고 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 그게 바로 나, 이진철이다. 그의 목소리가 집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이 그를 향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인생을 훔쳐간 살인자일 뿐입니다. 내 이름은 이선우입니다. 아들은 제게로 걸어와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지난 10년의 추위를 모두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몇 달 후 시숙 이진철은 모든 범죄가 드러나 구속되었고 대한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저는 아들과 함께 낡은 레코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문을 연 가게 유리창에는 경자와 선우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뜨거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낡은 LP판의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그 선율 위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 선우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탐욕이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과 사랑이 결국 어떻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고 없이 비극이 찾아오곤 합니다. 주인공 이경자 씨처럼 10년의 세월을
억울한 누명과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갇혀 보냈을 수도 있고, 혹은 시숙 이진철처럼 한순간의 탐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기도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끝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이름, 바로 어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